2012년 4월 20일 오전 7시 14분 이런 신고가 접수됩니다. My wife isn't home. 아침에 운동하러 나간 제 아내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남자가 전화기 너머로 침착하게 말하죠. 앨리스는 가끔 새벽 5시에 산책을 나갔고 그날도 그랬을 거라고 남편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제라드 베이든, 새 아이의 아빠이자 부동산 중개업자. 겉보기엔 성공한 가장, 모범적인 남편이었습니다. 집에 남겨진 앨리슨의 가방, 약통, 자동차 키는 그대로. 집안에는 침입의 흔적도 없고 방 안은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10일 뒤 아내 앨리스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강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요. 슬픔에 잠겨 보이는 남편. 하지만 경찰은 처음부터 그리고 수사를 진행할수록 남편을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7년 결혼한 두 사람. 둘은 3명의 딸을 둔 부부였습니다. 당시에 각각 10살, 8살, 5살이었다고 해요. 남편 제라드 베이든 클레이는 스카우트 운동의 창시자였던 영국의 군인 로버트 베이든 파월의 증손자로서 명성이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고 여러 홍보 영상들에 출연하여 그 명성을 마음껏 누리는 당시 청소년들 사이의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 괜찮은 부동산 중개업자였대요. 그러면서 지역사회 내에서는 꽤 인정받는 인물이었다고 해요. 한편 아내였던 앨리스는 배려심이 깊고 딸들을 많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미인대회에서 우승했던 경력이 있고 무려 6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혼 전 이름은 앨리슨 디키. 두 사람은 호주의 한 여행사에서 직장 동료로 알게 되었다고 해요. 2012년 사건이 일어날 당시 앨리슨은 아까 말한 그 여행사의 임원이었고 제라드는 2004년부터 고급 부동산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브리즈번에 2011년 굉장히 큰 홍수가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후로 사업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해요. 당시 사업 파트너들이 더 이상 지속적인 파트너십 유지가 어려울 것 같다고 위협하기도 했고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돈을 엄청 빌리러 다녔다고 합니다. 제라드는 2008년 토니라는 한 여성과 우연히 고객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녀는 제라드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평온했던 부부의 이 일상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당시 토니는 17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려고 고민 중이었고 이를 제라드에게 털어놨다고 해요. 제라드는 자신도 비슷한 고민이 있다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둘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토니는 어느 순간 자신이 제라드의 진짜 부인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제라드도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어느 순간 토니에게 이런 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도 곧 이혼하고 당신에게 갈게. 한편 앨리슨의 친구들은 결혼 전부터 제라드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고 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쎄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딘가 수상해 보였고 자신의 그 유명세를 조금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고 해요. 상대를 약간 깔보는 듯한 느낌을 줬다고 합니다. 2011년 10월 앨리스는 결국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토니는 바로 해고당했습니다. 하지만 제라드와 토니는 헤어질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있은 후 2달 뒤 토니에게 연락해 카페에서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때 제라드는 손에 결혼 반지도 빼고 나와서 토니의 한 손을 잡고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앨리슨이랑은 곧 헤어질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라고요. 제라드는 사실 토니 이전에도 엄청난 불륜을 저지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라드는 토니를 만나 진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됐다고 해요.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1년 후 이상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요. 경찰들은 이 사건이 앨리슨 사망 사건의 일종의 알람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여성의 이름은 멜리사 로마노. 그녀는 2009년 골드코스트의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제라드와 여러 번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멜리사는 이 일을 통해서 두려운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제라드가 멜리사에게 갑자기 너 나랑 일 하나 할래?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고 물었고 제라드는 I'm looking for someone to kill my wife.
갑자기 자기 아내를 죽일 사람을 찾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진지하게요. 그리고 곧 화제를 돌렸지만 멜리사는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3년 후 그는 그 일을 실제로 저질러 버린 거죠.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도 제라드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여성으로서도 인간적인 관계에서도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밥을 왜 이렇게 성의 없이 준비하느냐. 집 청소는 왜 이렇게 꼼꼼하게 하지 않느냐. 친구들이랑 다 같이 만나러 나가는 자리에 옷을 그렇게 입고 나가면 내 체면이 뭐가 돼? 이런 말들을 했다고, 품위가 떨어진다고 얘기했다고 해요. 앨리스는 이걸 다 고치고 맞춰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을 지키려고요. 2달 만에 톤이랑 다시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자, 2012년 4월 19일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토니와 앨리슨이 다음날 부동산 컨퍼런스에서 직접 마주치게 될 것이라고 제라드가 말했어요. 분위기가 좀 살벌해지겠죠? 근데 제라드는 이 사실을 양쪽 두 여성에게 다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완전 두 여성들의 감정과 입장을 좀 무시하고 있는 행동이죠. 이걸 19일 저녁에서야 털어놓습니다. 토니도 화가 많이 나서 제라드에게 물어보죠. 우리 도대체 무슨 사이야? 우리 계속 같이 할 거야?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거야? 라면서 조금 재촉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제라드는 다시 한번 사랑을 맹세하고 이야기합니다. 꼭 이혼하겠다고요. 그리고 이날 앨리스는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남편 제이든의 주장에 의하면 전날 밤 앨리슨이 불륜에 대해서 추궁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부부 상담사는 잠들기 전에 이런 갈등이 있으면 꼭 화해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라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제라드는 자신이 참을 만큼 참았다고 이야기한 뒤에 먼저 자겠다고 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아내가 사라졌다고 했죠. 7시 14분쯤 그는 아주 차분하게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합니다. 경찰이 위치를 묻자 좋은 아침이라고 먼저 인사까지 건넸다고 하죠. 그리고 브룩필드라고 위치를 알려줍니다. 브룩필드는 그들이 살고 있던 교회의 농촌 지역인데요. 왜 자세한 위치를 말 안 하고 지역을 먼저 얘기한 걸까요? 그리고는 바로 대답합니다. 자세한 위치를 말하지 않고 지역명을 말한 걸까요? 그리고는 바로 말합니다. 제 아내가 집에 없고 그녀가 어디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고요. 4월 20일에 아내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한 제라드. 제라드는 전날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신고 전에 앨리슨에게 어디 있냐고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를 남겨놓았죠. 경찰은 즉시 집으로 찾아갔고 첫 번째 경찰관은 제라드를 보자마자 그의 상관 앤드류에게 즉시 보고합니다. 제라드의 얼굴에 크게 긁힌 상처 자국이 있다는 것을요. 너무 수상해 보였던 거죠. 경찰관의 질문에 제라드는 면도하다가 생긴 상처라고 답변합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생긴 상처처럼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경찰관은 상관에게 얘기합니다. 사진을 본 앤드류는 손톱 자국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채고 의심했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로 결정합니다. 왜냐? 다른 단서가 아주 많았거든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집을 누군가 청소하려고 시도한 흔적이 보였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경찰들은 천천히 생각해보기 시작합니다. 만약 아내가 실종됐다는 생각이 든다면 흔히 남편들은 가장 뭘 먼저 할까요? 침대 정리? 집 청소? 경찰 앤드류는 즉시 제라드와의 모든 통화를 녹음하기 시작했고 부부의 집을 범죄 현장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모든 경찰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로 수색을 시작했는데요. 현명한 조치였다고 생각해요. 이 경찰 앤드류는 처음에 가정폭력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정도가 어떨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제라드는 굉장히 침착했다고 해요. 얼굴에 대한 상처에 대해서도 그저 면도하다가 다친 상처라고 모두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모두를 믿게 만들기엔 좀 힘든 모습이었죠. 근데 제라드가 평소에 좀 이런 타입이기는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좀 실실맞은 스타일이라고 전구를 갈다가 손가락이 베이고 애벌레한테 물려서 가슴에 빨갛게 남은 상처 자국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정확하게는 애벌레에게 물렸고 그래서 가려움 때문에 긁어서 생긴 상처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곤충 전문가를 섭외합니다. 이 지역의 애벌레에 대한 소견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데요.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애벌레는
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없는 시기였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사는 좀 더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앨리슨이 실종된 당일 그는 토니에게도 연락을 하는데요. 우리 당분간 연락하지 말고 지내자. 나 경찰한테 의심받고 있어. 하지만 그가 진짜로 걱정하고 있었던 건 그날 밤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토니는 제라드와 앨리슨이 다툰 건 아닐지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니는 물어봅니다. 혹시 어제 둘이 저녁에 싸웠어? 아니, 토니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둘이 무슨 일이 있었다면 그걸로 난 죄책감 느끼고 싶지 않아. 이렇게 둘이 대화했다고 하는데요. 토니는 발을 빼고 싶었던 걸까요? 수사를 진행할수록 증거는 쌓여갔고 점차 포커스는 한 남자에게 맞춰집니다. 경찰들은 앨리슨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제라드는 수색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역시 인플루언서답게 언론 인터뷰에만 집중했죠. 예를 들어서 이런 No, and the police. I've tried to help the police as much as I can, and we all have, and everything we've got. So, thank you. 경찰들은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죠. 이런 모습들이 저도 솔직히 조금 기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아니 사랑한다며 빨리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자, 이제 과학수사대에서 부부의 집에서 단서를 찾기 시작합니다. 일단 제라드가 주장했던 얼굴의 상처, 그가 사용했다고 한 면도기를 가져와서 자세히 분석을 해보는데요. 이 면도날에서 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혈흔이 다른 곳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부부가 타던 차량 캡티바입니다. 이 차량은 부부가 출고받은 지 2달 정도 된 차라고 해요. 이 차 뒤쪽 트렁크부터 뒷좌석 바닥까지, 그리고 머리카락 한 가닥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됐어요. 이것이 바로 앨리슨의 것이라는 걸 곧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빨리 앨리슨을 찾아야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살아있을까? 살릴 수 있을까? 마음을 졸였겠죠? 실제로 희망을 가지고 계속 수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제라드는 계속 수상한 행동들을 이어나가요. 토니랑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데요. 휴대폰이 아닌 공중전화를 사용합니다. 경찰들에게 진술할 내용들에 대해서 입을 맞추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며칠 흘러 4월 30일 그녀의 시신을 찾게 됩니다. 집에서 약 13km 정도 떨어진 강가에서 심하게 부패된 채로 발견되는데요. 그 강가에서 카누를 타고 있던 선수가 발견하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위에는 큰 다리가 하나 있는데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이라고 해요. 제이드는 이곳에 시신을 유기하면 물길에 휩쓸려 떠내려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공식적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다음 날인 5월 1일 앨리슨이라고 확인이 되었고 제라드는 아내를 잃은 슬픔이 너무 크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후의 반응이 좀 소름이에요. 5월 2일 제라드는 언론에 돌연 사생활 보호를 요청합니다. 경찰은 집 근처 도로를 봉쇄해줘요. 수사도 필요했으니까요. 자, 이 사생활을 보호받는 동안 제라드는 뭘 했을까요? 앨리슨이 발견된 다음 날 바로 아내의 생명보험 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제라드는 100만 달러 정도의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로는 약 9억 원이 조금 넘는 돈입니다. 앨리슨의 생명보험 금액이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돈으로 인생을 리셋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걸까요? 정말 수상하게도 제라드는 아내의 실종 신고를 한 날 아침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앨리슨이 발견된 날 아주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해요. 앨리슨이 발견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5월 11일 장례식이 열렸고 부검 보고서에는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앨리슨이 실종되기 전 제라드와 굉장히 격렬한 다툼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제라드의 얼굴에 그 상처가 큰 단서였죠. 그 순간 앨리슨은 얼마나 큰 공포감을 느꼈을까요? 앨리슨의 시신이 발견된 지 1시간 후 모든 사람들은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된 후 범인이 체포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정황 증거였기 때문에 경찰들은 대중들의 이런 기대를 만족시킬 순 없었어요. 좀 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했죠. 마침 브리즈번 인근에는 세계적인 식물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 사건의 키가 됐을까요? 경찰이 앨리슨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머리카락에 붙은 나뭇잎
잎을 발견해 식물학자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게 어떤 종류인지 또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요. 식물학자는 6가지의 이파리가 있다는 걸 바로 확인했는데요. 이 중 2가지만 앨리슨이 발견된 그 강가에 있는 종류였고 나머지 4종은 아니었어요. 그럼 이 4종류의 나뭇잎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바로 부부의 집 뒷마당. 여기에서 6품종이 모두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단서가 된 이유는 이것들이 앨리슨의 머리카락에 붙어 있었다는 점. 그럼 그녀가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곳은 집이었겠죠? 뒷마당을 보면 청소한다고 나뭇잎들을 모아서 이렇게 쌓아놓았는데요. 경찰들은 제라드가 그녀를 살해한 후 뒷마당으로 끌고 가서 차에 태웠다고 추측합니다. 이렇게 길고 치밀한 조사 후 6월 13일 제라드는 아내 앨리슨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들은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법정에서 제라드는 알리바이를 제시하고 본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재판 과정 중에는 앨리슨의 일기가 증거로 채택됩니다. 앨리슨은 제라드의 불륜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계속 사랑하고 제라드도 자신을 사랑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제라드는 불륜 때문에 이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니와의 불륜은 4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어져 왔었는데 이것도 큰 의미는 없었던 거라고 법정에서 증언합니다. 2014년 7월 15일에 유죄 판결을 받았고 15년간 가석방 불가를 포함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라드는 법원에 항소했고 이게 받아들여져서 유죄 판결이 살인으로 하향 조정되었는데 1년 만에 다시 유죄로 판결이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유죄 판결이 조정된 이유가 과실치사, 즉 실수였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가설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이유 때문이라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죠? 당시에 브리즈번 광장에 4,000명 정도 대규모 집회가 모여서 상소를 요구하기도 했고 법조인들이나 언론에서 말이 안 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부모를 잃은 3명의 어린 딸들은 남은 앞날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2017년 앨리슨의 생명보험금은 3명의 딸들에게 돌아가게 되었고 앨리슨의 가족들은 지역사회의 가족과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아까 열렸던 집회와 이 재단을 상징하는 색이 노란색인데요. 이건 앨리슨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색이었다고 해요. 현재 딸들은 앨리슨의 부모님들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앨리슨을 사랑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